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은, 거기 편하신가요? 예. 뭐 편하신 데서 한번. 어,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원가관리에게 입문을 강의하게 될 현진한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주중반은 하지 않았었고, 주말반에서 했는데, 이제 주말반이 이제 그, 잠시 이제 쉬는 바람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중반에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반 강의라고 했는데, 원래 원가관리회계의 입문이라고 하면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윤동 회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원종 회계사한테 공부하고 있는 회계원리가 어떻게 보면 회계의 첫 입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원들이 과정들이 이렇게 막 세분화되면서 이제 세법 입문, 원가관리회계 입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원가관리회계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입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교재를 뭘로 할까? 원래 원가관리에게는 입문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계원리 듣고 그냥 원가관리에게 교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나눠드린 교재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강의 중에서 이제 경영지도서라는 강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무사 시험에서 딱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시험이에요. 이것도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시험을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사나 이제 세무사 자격증 준비하시는데 그 강의에 보면 이제 제가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를 강의를 다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강의는. 예. 그래서 이 교재가 입문 교재로는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작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제작 기간이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를 아마 증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심심하면 재무회계도 한번 풀어보세요. 하여튼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회계 원리로 이제 충실해야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인문계주로 사용할 부분이 요 2편에 가보면 재무회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2편에 가보면 요 원가관리 얘기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입문 과정으로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교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뜯어 갖고 다니세요.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 그렇죠? 이게 뜯어지면 이게 뜯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교재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기본서 과정 들어가면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회계 원리하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에게 이제 딱 진행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한번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입문 과정 듣고 하는 거나 아니면 회계 원리 듣고 하는 거나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되면 그래도 지금 좀 시간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듣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시는 이제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의식이 강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봐봐요. 지금 여기 이제 기본서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가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또 대부분은 또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이 불합격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예. 그럼 여기서도 일부는 합격하고 대부분이 불합격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합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에 일부분이 이제 합격을 하고 대부분은 불합격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소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합격의 그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 당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저는 목표 의식이 그거예요. 전체 이제 우리 합격자 중에서 합격자의 일부분.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우리 학원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합격자의 일부분이 되는 게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목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적 의식이 강해야 돼요. 이 붙는 사람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력의 차이겠죠. 근데 실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두 번째가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가면 거의 실력이 다 비등비등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누가 합격하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4년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준비했습니까?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장,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 이 경기가 시험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번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그냥 그 4년의 과정이 그냥 다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멘탈을 이제. 근데 이제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타고나면서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 두려움이 없는 거.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통 그런 특징인데,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을 강하게 해서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학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부가 재밌거든요. 회계학 좀 알고 보면. 막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목적, 이게 방향이 좀 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회계학 시험 공부를 하는 건데 박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수험생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은 이제 막 하나하나 다 이제 체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시험에는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이제 증권회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가니까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지하철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출근하는데 뭐 하나 싶은 말에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주변을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합격한 애들은 걔네들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예.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공통점은 물론 이제 법인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소화를 하면 아무런 터치를 안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걔네들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절을 하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관둘 수는 없죠.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관둘고 그 나이가 이제 뭐 30이 넘었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돈 빌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증권회 생활 한 4, 5년 정도 쭉 하다가 31살인가 32살 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소화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두 가지를 따지잖아요.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죠. 효율이라는 거는 노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효율적으로 했다는 거는 동일한 성과를 유지하는데 노력이 낮으면 효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성과를 높이게 되면 그게 더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효과성이라는 거는 성과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험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합격한 제 선배가 있었어요. 대학 선배인데 그 선배는 원래 그 선배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배는 이제 IMF 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회사를 어디 갔냐면 그때 한보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건데 좀 여러분들 삼촌이나 아버님 세대는 좀 아실 거예요. 예. 한보그룹이 있었는데 한보철강회사였어요. 철강회사. 그런데 입사하고 난 지 6개월 만에 그 당시 IMF 터지면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 선배 되게 유능한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한보철강에 거기 이제 기획팀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6개월 다니다가 그냥 회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회사에 입사하자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는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선배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막 술 먹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같이 이제 그 경영학과 그 선배였는데.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효율을 가장 많이 따졌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효율적으로 공부했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사법시험에 또 이제 단기간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걔한테 이제 좀 많이 조언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한 철저한 공부는 뭐냐면 다 기출문제 중심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해답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혀 잡히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회독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입문 과정이 끝나고 근데 입문 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소개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좀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항상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멘탈이 강해져요. 예. 멘탈을 강하게 쌓은 사람이 결국에는 시험에 합격합니다. 빨리. 예. 그래서 이제 1회독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도 어렵죠. 회계학이나 세법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려면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회계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내용도 많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한 20년 넘게 뭐 이렇게 회계학을 접해봤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회계하는 게 복잡한 논리가 없어요. 예. 재무회계? 그래도 회계를 좀 들어보셨죠? 예. 재무회계는 이제 결국은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그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손익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자산부채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게 시험 문제의 물음이에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학문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문제 자료를 해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틀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회계학이 다 그래요. 원가도 그렇고 재무도 그렇고 세무회계도 그렇고 예. 다 틀이 이루어졌어요. 틀이.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그게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들이 이제 그 주제별로 이제 서로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빨리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시험 문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회독은 그 틀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처음에 이게 딱 보자마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회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진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학원에서 기본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원 강의 듣느라고 바쁘거든요. 근데 이게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복습을 많이 해야 되시네. 복습.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1회독은. 예. 그래서 학원 수업을 복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회독을 따라가면 얼마만큼 이게 뭐 내용을 알고 있는지 떠나가지고 꼼꼼하게 그렇게 따라가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생기는 겁니다. 1회독을 꼼꼼하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능력이 딸린다. 난 좀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는데 좀 빨리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습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늦게 습득해도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1회독은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뭐 예습도 필요 없이 학원에서 그날 배운 거를 꼼꼼하게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1회독을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이걸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2회독이 들어갈 거예요. 2회독이. 예. 그리고 이제 1회독하고 2회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속도가 이제 빨라져야 돼요. 공부하는 속도가. 근데 이제 2회독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하고 병행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하고 병행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 어떤 틀에 의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푼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럼 틀에 이해한다는 거는 그 문제의 스토리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능력을 생기게 되냐면 문제를 딱 한 번을 읽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게 스케치가 돼야 돼요. 그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 공부는 다 실력이 쌓여도 합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1차든 2차는 거의 절대평가 중심이거든요. 물론 2차는 상대평가하긴 하지만 보통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을 해요. 예. 1차는 이제 60점 넘으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회계학에서 꽈락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꽈락이 40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40문제에서 40점이라면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40점에서 이 100점 만점 기준에서 40점이라면 한 문제당 2.5점이 될 거예요. 그럼 16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40분에 이렇게 길면 50분, 짧으면 40분, 요 50분 내에 요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어가지고 16문제를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회계학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를. 회계사든 세무사든 요 한 문제 읽는데 지금 읽으면 1분이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읽는 데만. 물론 이제 짧은 형태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짧은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에 이걸 풀어서 16개를 맞추면 그게 40점인데 이걸 다 못 풀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이제 공부를 최상위권 학생도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발라내요. 예. 어차피 똑같은 2.5점을 맞는데 어려운 문제 풀어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상위인 게 5문제에서 6문제. 이게 시험 문제, 저도 이제 다른 공기관의 이런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다 난이도가 다 있어요. 난이도 상 30%, 그 다음에 중 몇 프로, 하 이렇게 몇 프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 상위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보통 40문제라면 난이도 상위 5문제에서 6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34문제 정도, 36문제 정도 이렇게 풉니다. 이거 최상이고. 요거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40점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회계하기 어렵잖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30문제 푸는 게 어려웠어요. 30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40점이지만 그거는 40문제 풀었을 때 16문제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풀어서 16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40점이 넘는 거예요. 근데 30문제 풀어서 저거 다 맞추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꽈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게 되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모르고는 이렇게 딱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 걸고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가관리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뭘 할 거냐 그렇다는 거야. 다른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 포기하는 대안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비용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를 하는데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어제 안타깝게도 그 수영 선수 황선우 선수 있었잖아요. 4년을 준비했는데 어제 결선에서도 이제 못 올라가 탈락해 가지고 그 허탈한 그 표정을 봤을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처음 만나 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긴장감을 없애려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우리 학원들의 선생님들의 이제 그 역할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기출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안 되지만 내용을 알게 되면 내가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의 형태로 어떤 식의 문제 자료 형태로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푸는 거는 단순해요.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를 빠짐없이 고려해 가지고 어떤 식이나 틀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에서 어느 한 숫자라도 누락하게 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관리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계산형 문제거든요. 원가관리회계는 16문제 나오는데 보통 16문제 다 계산 문제 아니면 한 문제 그냥 이론형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연도 빼고 회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다 고려해야지만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관리회계도 그렇고 그 숫자의 내용은 뭐냐면 그 숫자의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량하고 단위당 원가하고 그 다음에 총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숫자의 내용이. 회계학이라는 게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게 회계학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우리가 기업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업의 언어가 다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는 수량과 그 다음에 단가하고 그 다음에 총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기준에서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정하라. 그 다음에 단가라는 거는 이게 재무회계에서는 이게 측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라. 뭐 원가로 측정해라.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그죠? 그 곱한 게 총원가가 되는 거고 이걸 갖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가관리회계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누락 없이 그죠? 어떤 틀에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이게 회계학이다.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파악이 쉬워져요. 예. 그러면 이제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회계사 시험이고 공인회계사고 세무사고 유형을 5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유형에 각각의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틀에서 요구하는 이제 이런 자료가 주어지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시험이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면 자,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뭘 구하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구하라 그러면 얘가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관리회계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게 결국은 결과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구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고 소위 말하는 추정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얘네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응용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하나의 틀에서 순서가 이거하고 이게 자료고 이걸 구하든지 만약에 응용 문제라는 건 한마디로 하는 게 추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어려워들 해요. 왜냐면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추정 같은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x로 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무회계든 원가관리회계든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문제의 흐름상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주어지면서 그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단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추정하는 문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문제를. 다 그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한 60%에서 70%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정하는 요 문제가 이제 30에서 40%가 출제가 되는데 추정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으면 그게 시험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그냥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막 접근하시면 이게 퍼즐 맞추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틀이 있으면 그냥 조각 퍼즐 가지고 이 그림 맞춘다라고 하면 그게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들어가면 이 퍼즐이 잘 맞추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회도 공부할 땐 그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지만 항상 이 틀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회계학은 항상 문제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보면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공부를 디테일하게 많이 이렇게 접근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준비하는 단계니까 일단 마음가짐을 일단은 큰 그림부터 이제 근데 처음에는 큰 그림이 안 그려지죠. 어떤 주제를 다 공부를 해야지만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는 시험을 준비해 가지고 동체 합격을 했는데 그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남들 보면 제가 되게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르쳐 준 형이 그랬어요. 그래요. 어차피 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두꺼운 교재를 다 공부를 못 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교재가 있으면 가가지고 가장 얇은 교재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얇은 교재를 만든 사람도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공부하는 학생이 떨어지라고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얇은 교재가 그때 등대 출판사라고 있었거든요. 출판사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막 마음이 불안했는데 등대 그렇죠? 왠지 그 말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안식 이거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유명한 저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합격생 10명이 만든 거예요. 네. 그 합격생이 10명이 만들었는데 그 합격생이 자기가 잘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생이 10명이 만든 그 주제인데 그 문제가 그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자료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그래도 뭐 수업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워낙 처음부터 생소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뭐 직장 다니면서도 뭐 이것저것 여러 자격증 준비한다고 해서 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에 대한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내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책이 진짜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출 문제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1회독 준비할 때 회계 원리 그런 수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학교나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회계학의 기초 지식은 있던 거예요. 회계 원리 수준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게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봐봐 이제 기본적 수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어떤 회계학 처음 들어갈 때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시작되면 처음부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재고자산 아니에요? 그럴 거야 아마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순서로 갈 건데 BS 가고 그다음에 IS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공부하게 되면 재고자산을 아마 딱 뭐 한 일주일 있으면 뭐 8시간 뭐 하면 재고자산 끝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딱 끝나게 되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통 시험에서 매년 재고자산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1회독 한 것 중에서 나온 기출문제가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는지를 그거를 보셔야 돼요.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풀어서 맞추란 얘기가 아니라 아 문제가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를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앞당깁니다. 준비 기간, 저 시험 합격 기간은. 이 공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법 과목처럼 이렇게 계속 내용을 습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회계하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문제를 접하를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원가 관리 회계예요. 원가 관리 회계. 세무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무사 시험은 1차하고 2차 그 수준이 별 차이가 없는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원가 관리 회계를 다시 독립적으로 보거든요. 세무사 시험은 이게 회계학 일부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사 시험에서의 원가 관리 회계는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어떻게 보면 더 쉽거든요. 부분 합격제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합격한 시험은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재무회계 세법 뭐 합격하는 것보다는 원가관리회계 그거 하나 합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재무회계 세법은 1년 정도 더 공부하면 어차피 그건 정해진 기준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6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다 잘 푸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가관리회계가 딱 그런 과목이에요.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 기준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회계 세법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그죠? 세법은 더더욱 그래요. 세법은. 괜히 이름이 세법입니까? 그죠? 이거는 내용의 이해보다는 암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예. 그 암기가 전제가 돼야지만 얘는 풀 수가 있는 거고, 재무회계는 그 내용, 그 암기할 때 그 내용보다, 그 암기량보다는 내용의 이해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용이 좀 꽤 돼요. 자, 원가관리회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 세법에 비하면 그 내용이 세법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고 재무회계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몇 가지 굵직굵직한 틀이 있어요. 틀. 근데 그 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틀 이해만 끝나면 원가관리회계는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서 점수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예요?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뭐 절대로 공부량을 늘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공부량을 늘릴 게 없어요. 틀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게 더 좌우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여기서 회계사 준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공인회계사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세무사 시험이에요. 자, 이 두 시험 다 회계학과 세법을 잘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 회계사 시험이 이 내용이 더 많아요. 훨씬 더. 공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은 1차가 어려워요. 1차에 뭐 주변 과목들 해가지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1차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얘는 이제 2차가 이제 이게 또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이건 2차가 더 어렵다 얘기할 수가 있고, 회계사 시험은 1차 합격하면 보통 2차 시험은 다 합격하네요. 보면 대부분 다 부분 합격제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좀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시험에서 최단 합격하시는 분들은 2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안에는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죠.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세무사 시험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진짜 최단계 합격한다면 뭐 저도 가능했는데 뭐요? 1년이면 되고, 그리고 이제 3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합격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성공적인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도 합격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기간에 이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각 학원마다 학원 교육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잘 소화시키면 다 요 기간 내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학원들이 다 요 기간 내에 합격하는 걸 다 목표로 해서 이제 과정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면 이 중에서 뭐 이 기간 또 합격하는 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최단 시간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시험 문제를 아주 이제 잘 푸는 분. 시험 문제 나오면 막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올 줄 알았다. 그렇죠? 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이때 합격을 합니다.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평균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 3년, 2년.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잡은 목표보다 더 짧아지진 않죠.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요 기간을 잡아놓고 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시행착오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시험은 떨어지다 보면 두려움이 더 생기고 사람이 더 이렇게 좀 약간 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시험에서는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해요. 어제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도 선수도 마찬가지로 안바울이라고. 제가 좀 이게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예, 그 선수가 했잖아요. 눈물을 참으면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얘기할 때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그게 있나 봐요. 이렇게 어떤 이제 이 태극마크 달고 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인 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가 그런 기대하는데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처럼 돼야 되냐면 김연아 같은 선수가 돼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실수한 적 봤습니까? 못 봤죠. 멘탈이 가장 강한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연아 같은 수험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예. 아마 김연아가 회계사나 그렇죠? 세무사 시험 준비했으면 요 기간에 합격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짧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멘탈을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기출문제와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들고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구나.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제 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회계사 시험은 저기 금감원 그 공인회계소 홈페이지 가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은 큐넷이잖아요. 큐넷 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 후위선출법으로 왜냐면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 유형이 이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일단은 최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치의 회계학과 세법을 한번 쫙 프린트해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다 갖고 다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재무회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시험에 나와 있거든요. 그 10년 안에 그 주제가 한 번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거를 동시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읽으란 얘기지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읽어보면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 고객 중에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출생이 조폭이에요. 지방에서 이게 건설사 하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옛날에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유지들, 지역 그 거기 주먹들이었어요. 주먹들. 예. 그래서 제 이천에 이제 골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올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조계종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어요. 거기서 행동대장이었어요. 징역 10년 살고 나왔습니다. 제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있는데 저희 그 사무장은 이제 그 거래처를 갈 때 항상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원래 그 사무장 거래처였거든요. 예. 왜 그러냐? 자기는 가면 너무 무섭대요. 예. 뭐 무서워. 그 옛날에 뭐 그랬지면서 제가 딱 갔는데 순간 얼음이 됐어요. 진짜 주먹이 제가 얼굴이 작은 편도 아닌데 제 얼굴만 해요. 와 이게 험성해서 야 진짜 사무장이 왜 가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막 반말로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계속 만나보니까 이제 귀여워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이제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엽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 막 그런 두려움이 들고 막 그러는데 계속 보면 아, 이런 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이런 애였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1차도 그렇고 2차는 더더욱 그래요. 2차는 뭐냐면 문제가 더 양이 더 많고 자료가 더 많으니까 그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문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보면서 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자료에 대한 누락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 나오는 숫자를 다 고려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2차 시험은 이제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어떤 숫자에 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틀린 문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료에 대한 누락이 없는 거를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습관을 처음서부터 이제 공부할 때부터, 내용 공부할 때부터 가지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내용 공부할 때도 대부분 다 이해시킬 때 다 예제 문제예요. 그리고 예제 문제가 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예제 문제를 다 만들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습관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시험을 빨리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이 시험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60%만 성공하면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60%가 이게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 때문에 어려워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회계학 시험은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자료 해석, 문제 해결. 이걸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고 이제 일하게 되면 다 하는 일이 자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네. 그러니까 다 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원가 관리 얘기하니까 이제 원가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거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가 이제 1차가 있고 이제 2차 시험이 있고 여기는 이제 50문제가 나오는데 1차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는 40문제가 나오는데 1차 시험이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5문제가 아니에요. 25번서부터 이제 원가 관리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이거는 따로 봐요. 따로 봐서 100점이고 이거는 회계학 1부에서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4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무사 시험은 대부분의 내용이 다 세법이에요. 세법.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세법 1부 자산세, 그 다음에 세법학 2부 소비세.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요즘에는 논술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약술이에요. 약술. 몇 해 전에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점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다 그 세법학도 다 약술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한 시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세법이에요. 4분의 3이 다 세법이고 그 다음에 그 재무회계하고 이제 원가관리 얘기 이렇게 구성이 되고 원가관리 얘기는 4시험으로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세무회계는 이제 잘하신 분들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세법하고는 다 비등비등해요. 다 모르는 내용 가지고 그냥 어설픈 지식 가지고 그죠?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기 때문에 세법학 문제는 대부분 다 글짓기 시험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를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게 좀 이해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 옛날에 논술 시험이 그랬거든요. 저 때는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답안지 10장을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저 때 그랬어요. 저 때. 예. 저는 세법학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법학이랑 교재도 안 받고 그냥 세법 개론책에 있는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글짓기. 근데 제가 글짓기를 잘합니다. 그렇죠? 예.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상상력이 저 막 그 순간순간적인 이건 그래도 이건 표현해야겠다.
그런 그렇죠. 얄팍한 그런 그 임기 뭐지 그게 대응 그런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잘해요. 천성적으로 타고났어요. 잔머리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약술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씩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약술로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신 분들이 더 유리한 시험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황당하게 막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꽈락도 많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만약 문제가 되니까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특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출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험생 출신 다 따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따로. 공무원 출신은 이게 세법학 안 보니까, 그러니까 따로 보니까 이제 수험생 출신 가지고 하니까 문제를 굳이 그렇게 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채점에 대한 이런 너무 주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약술이에요, 약술. 몇 개 중에서 서술하죠.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서 세법학에 대한 위험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들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편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편차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회계학 1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회계학 1부하고 회계학 2부하고 이게 세무회계예요. 근데 이 회계학 1부에서 이 학생들의 편차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합격의 여부는 점수 편차가 큰 과목에서 이제 합격생 불합격의 이제 여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편차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차가 여기가 심해요. 근데 여기서 심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원가 때문에 그래요. 원가. 왜냐면 비중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공부할 때 뭐예요? 재무회계 세법 위주로 공부를 하죠. 이게 사람이 상대적이라 어느 한쪽이 발달이 되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게 보통 이제 잠재적으로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원가에 대한 어느 한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그 과목은 꼭 망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보는 게 아니고 평타도 아니고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두려움이 있는 과목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결국 두려움을 갖는 과목은 그만큼 내가 공부를 덜한 과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가에 또 투입을 많이 하자니 이건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원가가 이 40점인데 이 원가 다 이게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원가에서 이 점수 편차가 좀 심하게 돼요. 크게는 10점에서 진짜 한 15점까지도 이렇게 편차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합격자들 보게 되면 다 평균에 그 커트라인에 다 몰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의 합격자가 다 커트라인에 몰려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 2점 차이로 다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다 갈리게 되거든요. 몇백 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 400명이 커트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점, 2점 폭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회계시험은 그렇지가 않죠. 회계시험은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니까 이거는 이제 60점 넘도록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이제 1차에서 2차 갔을 때 2차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꽤 까다롭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꽤 까다롭게 나온다기보다는 문제수가 많이 나와요. 문제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 그냥 객관식 문제 20개를 그냥 주관식으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종합자료를 통해서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도 이제 보통 종합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단원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둬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세무사 시험의 원가관리회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워지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냐면 회계사 시험의 유형이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교재에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회계사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특히 세무사 교재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작업을 하는데 회계사 시험에서 물었던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보면 회계학은 얘가 좀 선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얘가 선행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법은 둘 다 독립적으로, 예, 세무회계는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는 작은데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이제 키맨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이 원가관리회계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건 또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냐, 이제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고민은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틀을 만드는,
스케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능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스케치를 그리려면 내가 뭘 봐야 따라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모방이거든요. 2차 시험 수험 합격하는 학생들은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 그 시험 문제 유형을 2차 수험생들은 그걸 뭐 4회도 5회도 한다고요. 그럼 결국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그 공부했던 그 교재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예, 그 유형대로. 그러니까 다 모방이에요, 모방. 그 내용을 딱 정확하게 알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거 푼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유형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고,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져요. 다 못 풀어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예, 그 문제가 유출되지 않은 이상은 모든 수험생들 다 못 풀고, 그거 만약 건들면 그 사람 떨어집니다. 꽈락으로 떨어져요. 예. 시간만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런 중요한 유형만 반복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 2차 보면 굉장히 제목에도 뭐 원가력에도 내용도 많을 것 같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내용들이 뻔해요. 보면.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다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냥 과감하게 사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만 반복해서 시험장 들어서 하는 게 그 사람이 합격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다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해 들어가면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대 실수를 안 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차피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인데 그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이면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에서도 중요한 게 대부분이 다 뭐예요? 추정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확률이 높은 걸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그게 가장 빠른 합격길이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많았죠.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공부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예. 저는 목적의식이 뭐였냐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일하기 싫을 때 일 안 하는 게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예, 늦게 자는 게 저의 일상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직장 다니면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늦게 자고 그래.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도 이제 그 세무법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점을 서산에 두고 있습니다. 서산에. 원래 본점 이게 서초구에 있었는데 서산으로 제가 내려갔어요. 집에서 멀어지면 좋더라고요. 집에서 멀어지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산에서 이제 2명의 사무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합격하고 뭐 공인회계사든 세무사 시험이든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하면 이제 법인에서 쭉 일할 수도 있는데 법인에서 일하면 일이 많아요. 예. 벌이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하는 게 보통 다 일반적이에요. 제 친구들 다 회계사 세무사들이거든요.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너 그거 공부하냐 그러면 다 애를 따라 공부해가지고 다 순차적으로 합격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 개업해가지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강의는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좀 약간 특별한 탤런트가 필요해서 저는 원래는 이제 원래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본업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가천대에서도 이제 그 강의 활동을 하고 있긴 하는데 예. 본업에 충실하면 예, 충분히 보상받는 직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의사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의사잖아요. 의사 그렇죠. 예, 의사 돈 많이 벌어요. 제 거래처 고객도 보면 뭐 세금 막 5억씩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세금이 5억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는 세금이 5억이에요.
그리고 보통 평균 막 2억. 그러니까 제가 이 소득세 그 보내주면서 고지해주면서 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이제 다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거죠. 뭐. 근데 그 정도 5억이면 버는 수익이 얼마? 20억 정도 되죠. 매출이 막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못 써요. 보니까. 그렇죠. 그 돈은 주변 가족들이 미친 듯이 쓰더라고요. 신용카드 보면 다 부인하거든요. 예. 주변의 가족들이 미친 듯이 써요. 아, 선생님은 일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외국에 계시네? 하면서 이거 다 부인돼요.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요. 나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개업해가지고 시스템만 잘 만들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의사결정만, 주요 고객들에 대한 의사결정만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매년 반복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통 한 2, 3년 해가지고 이제 거래처 한 4, 50개 모이면 그러면 이제 2, 3년에서 4, 50개 모이면 이제 쭉 갑니다. 진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10년 지나면 거래처 막 200개 막 이렇게 돼요.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더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법인 가서 일 배우고 빨리 개업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 직업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대여섯 번 갑니다. 가족여행은 의무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가족여행은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족을 위한 봉사. 봉사도 해야죠.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은 제 친구 중에 이제 회계사 생활하다가 걔는 이제 IT 기업으로 가가지고 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엑시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걔는 국내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돈 빌려달라고 그렇죠.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그래서 걔는 1년에 3분의 1을 다 해외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걔는 뭐 며칠 전에 쿠바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이상한 데만 가 막. 근데 이제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걔가 저를 3번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습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건 다 돼요. 시간적으로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다 돼요. 허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약속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제 다니는 건데 이 직업이 가능한 겁니다. 제 여행 다니다가 어느 에어비앤비에서 어느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은 진짜 독특한 취미가 있더라고요. 여행을 다닐 때 요번 여행 테마는 스탄이래요. 스탄 뭐냐?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그런 나라 있죠. 그런 나라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양고기 맛에 차이를 느끼는 거래요.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해가지고 다 직원들 맡기고 그 두고 1년에 여행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만났는데 조지아에 갔다 와가지고 원래 꼬냑이 유명한 데가 프랑스잖아요. 지금 올림픽 하는데. 근데 그만큼 또 유명한 데가 조지아래요. 그래서 그냥 꼬냑 딱 가져와가지고 에어비앤비 보통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제 친구하고 보니까 이 사람도 놀란 거야. 얘네들은 뭐길래 나이 먹어가지고 뭐 너희 둘이 사귀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터키 거기 지만 씨가 하는 우리나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만 씨가 하는데 거기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에어비앤비 가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막 꼬냑 먹으면서 했는데 다 비슷한 직업에 이런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기부여가 좀 생기나요? 네.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학원의 사람들을 다 따르면 이 시험은 요 기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잔소리가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문 요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